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밥 개구리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산고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 사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렇죠. 네, 뭐 앞부분에도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화라는 게 이제 화를 당했다. 네. 사들이 화를 당했다. 그렇죠. 선비사. 그렇죠. 살인. 살인이 화를 당했다는 조금 이렇게 관점이 좀 폭이 좁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선비들이 화를 당했다. 왜냐하면 뭐 꼭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들도 뭐 싸그리 날아가기도 하고 뭐 훈구와 살인의 대결이 아니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시대 때 그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 네. 그걸 사화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화 중에서도 좀 큰 걸 묶어서 4대 사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게 중요한 김갱필과 정여창 때 있었던 사화, 네. 그 조광조 때 있었던 사화,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Let's go. Let's get it. 비가 와가지고 조금 처지는 감이 있긴 하네. 아, 이거 비가 비가 너무 내리긴 한데. 일단 그 예전에 그 지금하고도 좀 비슷할 거야 아마. 왕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네네. 왕의 직속 업무 기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행정 기관들이 있다고. 예. 뭐 의정부라든가 육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조 판사다, 뭐 이런 게 다 육조에 속하는 거거든. 그리고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의정부에 속한 정승들이고. 삼정승. 그 밑에 이제 재상들이 있는 거지. 뭐 이조 판서, 형조 판서, 호조 판서, 병조 재상. 판서. 뭐 왜 뜬금없이 박재상이 나오지? 그냥 재상. 재상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3사라 그래가지고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이라는 요 세 개 또 기관들이 있어. 요 기관들이 요 의정부하고 이렇게 감찰하는 거지. 그래서 사헌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검찰청 같은 거야. 감사원 및 검찰청을 합친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다 그냥 보고. 그다음 사관원이라는 데는 우리가 간한다고 하잖아. 간. 음식할 때 간한. 아니 그 말고 간원. 간원을 한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언론 기관인 거지. 네. 신문사 및 방송국 같은. 그리고 홍문관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 당시에는 왕을 가리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했단 말이야. 네네네. 그래서 경전이나 서적 관리 같은 것도 하긴 하는데 그 왕의 자문기관 같은 것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3사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시대 때 암행어사 같은 어사대의 대관, 그 다음에 이렇게 간하는 간관을 합쳐서 대간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다고.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들을 감찰하고 왕한테 막 직언하고 이런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요직이라 그래. 청요직. 그러니까 이 대간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재상으로 올라가거든. 거쳐가는 거. 그래서 강간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대등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성균관, 충추관 이런 데지. 이제 거기는 유생들, 학문을 닦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조선 시대 때 이 관직 그 조직 기구들을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어떤 조직 체계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직책은 낮은데 대관들은 항상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전하. 그렇지. 전하 그다음 나오는 말. 성은이 만극가옵니다. 그거는 이제 정승들이 하겠지. 재상들이나. 대관들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보다 더 많이. 아려울 말이 있사옵니다. 아렵기 환호하오나 전하. 대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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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되옵니다를 주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왕이라는 절대 권력 체계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견제 기능을 하는 조직
과 신하들이 존재한다는 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왕들과 신하들 간에 이 파워 밸런스 게임이 발생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은 왕의 권력이 강해야 된다, 약해야 된다. 강해 이방은 강해야지. 강해야 네. 된다. 네. 뭐 세조. 왕권 강화. 세조. 세조.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는 어땠을까? 당연히 왕권 강화. 강해된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왕한테 강할 때 붙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간신. 뭐 간신이라기보다 권력에 몰리는 사람들이 있겠지. 있죠. 예. 있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또 존재하겠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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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파워 밸런스가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일본이나 이럴 때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생각보다 이게 정치의 파워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조직 구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때 파워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항상 뭐가 불어닥치겠어. 분란이. 그렇지, 분란, 피바람이 불어닥치는. 네. 그래서 요 밸런스들을 맞추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뭔가 상권 분립 같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사실 정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파워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입법부 따로. 뭐 꼭 그런 거보다 정치 구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좀 쏠렸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 견제적 존재가 발생하게 되고, 견제적 존재가 발생하면 요런 어느 쪽으로 좀 쏠릴 것 같은가. 아니,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파워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네. 네. 그리고 그런 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한쪽으로 힘을 확 실어버리는 게 세뇌 정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백성이 우매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파워 밸런스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네.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네. 그러면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방원, 세종대왕이 업적 중에 중요한 것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한글 오케이. 또 한글. 천문. 뭐 천문도 중요하죠. 천문. 후민정음. 한글. 업문. 그 지금 우리나라 지도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대동여지도. 아니 이게 이런 국경선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국경선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국경선. 세종 때 만들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었던 저 위쪽으로. 그 국경선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먹지. 까비야. 만주 우리 거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대외 정책을 굉장히 힘썼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네.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그 일본 정벌, 외놈들. 네. 대마도도 정벌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세조 때까지 이어지면서 이때 당시에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아시겠죠? 한글 창제하던 당시에 지편전 학자들, 그리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뭐 천문,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땅을 100평씩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 그런데 우리 상고님 땅은 막 전라도에 있는 김제평야고, 변님 땅은 저기 경상도 그 산 밑에 있는 그 돌무더기 땅이고, 네. 그럼 나는 이제 그냥 뭐 그 중간에 쏘쏘한 땅이야. 그런데 이제 한 달에 내는 세금은 똑같아. 예를 들어서 뭐 쌀 한 포대씩 내라. 그러면 우리 상고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 포대쯤이야. 그렇지. 근데 번님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못지. 차라리 배추를 받아라. 고랭지 배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네. 그럴 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했던 게 연분 구등분 막 이런 거라고, 제도적으로. 어떤 땅이 좋은 땅이고 원래 흉년이 들었다, 뭐 원래 풍년이 들었다에 따라서도 세금을 조율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만들고 국민 투표를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때, 지금의 소득세 같은 느낌. 그렇지. 그럴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았던 관료들의 성향이라는 게 어땠겠냐고. 북방 정책, 군사 정책, 거북선도 태종 이방원 때 만들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뭐 국방 정책,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뭐 한글 창제, 뭐 이런 시기를 지내온 때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조선이 개국할 때 그 정몽주와 같이 의리를 지켜야겠다. 우린 시골로 내려가겠다. 하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학문을 닦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집단에 있어가지고 성향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릅니다. 그렇죠. 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만난 거야. 그러면 문제 파워 밸런스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때부터 세조가 왕이 되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하면서 왕이 될 때 했던 이 공신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하겠어, 약하겠어? 강하죠.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는 부의 축적은 또 어떻겠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지겠지. 부의 축적이 어마어마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양극화. 비닉빈 부익부. 그렇지. 근데 이때는 월급을 뭐로 받았겠어요? 쌀. 땅으로 받단 말이야. 땅. 그 땅에서 예를 들어서 쌀이 한 포대 나올 수 있으면 그 중에 뭐 반 포대를 내가 월급으로 받는 거야.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지, 땅만큼. 근데 그 땅을 전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권으로 한정해서 땅을 준단 말이지. 네. 그걸 과전법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상속이 돼. 예를 들어서 그 신하가 죽으면 뭐 혼자 남은 와이프한테 물려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그 아들한테 넘겨준다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되겠네. 세습이 되면 점점 월급 줄 땅도 부족해지겠지. 그렇지. 그렇죠.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공신들의 땅이 점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변하겠어? 자기도 유리한 쪽으로. 대농장이 되는 거지. 네. 대농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사화라는 건 이런 경제 밸런스가 무너질 때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요때 발생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때 성종이라는 임금이 왕이 되는데, 와, 자기가 13살에 왕이 된단 말이야. 네. 네. 그리고 그 자기를 왕으로 등극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조 때 세조가 왕이 될 상인가 했을 때, 예, 전하는 왕이 될 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한명희 같은 사람. 송강호 아니구나. 관상가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송강호 아니구나. 한명이잖아. 그런 세력들, 그 사람들이 이제 훈구파 같은 게 된단 말이지. 권력 네. 독점을 하는 사람들.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은 관료적이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을 올린 다음에 자기 딸하고 결혼도 시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세력권 안에서 성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내가 이제 성년이 됐어. 네. 내 정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때 이 파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구다? 반대 세력. 김종직. 저 밑에 있던 반대 세력. 살인들. 세력들. 고려가 망할 때 우리는 의리를 지키겠다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정몽주의 후예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 사람들을 수풀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살인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선비사자. 그렇지. 수풀림자.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치를 시키는데, 이 살인들의 특징은 그러면 훈구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겠죠. 그렇죠. 의리. 이 사람들은 국방 정책, 과학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합니다. 자팍이라 치부합니다. 자팍이라 치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외교 문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그딴 거 없습니다. 승리하기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워 밸런스 게임이 탁 터졌을 때 이것들이 탕 부딪히게 되는 네. 거예요. 사상이 부딪힌다. 부딪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데리고 오려면 이미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인을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을 견제시키려면 어떤 관직을 줬어야 될까? 그래도 어느 정도 힘발이 좀 있는 레벨이 맞는 관직. 레벨 맞는 관직 어떻게 시켜줘? 중요 관직은 다 지금 권력자들이 차고 밑에부터 있는데. 올라와야 되나? 잘라내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새로 만들어야 되나? 파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누구다? 왕. 대관이다. 대관. 관직은 낮으나 하는 일은 정승과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언론과 감찰을 하는 사람들. 힘순진.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다? 검찰총장 시키는 저거.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관들을 불러서 파워 밸런스 게임을 맞췄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생기는 거지. 이 성종. 우리가 성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룰 성자거든. 그래서 대부분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우리가 왕의 그 묘호를 말할 때 성자가 들어간다. 성종. 네. 성자가 들어가면 이루었다는 거잖아. 뭘 이뤘지? 그렇지. 뭘 이뤘길래 성종이라고 부를까? 성종이 뭐 이뤘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모르겠는데요. 네, 상고님. 모르겠는데 이번님. 그러니까 법전을 왕이 그 왕 때 법전을 만들면 맞다. 성종이라 그래. 그래서 조선의 법이 뭡니까? 경국대전. 경국대전 맞아. 네. 그래서 초기에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 경국전이라는 걸 정도전이 만들었는데 그걸 성문법으로 체계화한 게
성종 때거든. 맞아요. 그래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국가 법전을 만들었을 때라서 성종이라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법 체계가 완료된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관료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시기라는 거죠. 잡혀가는 시기. 그런데 그때 성종에게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렇지. 그게 이제 성종 다음으로 왕이 되는 연산군으로 이어지는 시기겠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반대 세력이 올라왔고. 네.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아니되옵니다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하면 이제 연산군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네. 그러니까 연산군이 왕이 됐다는 말은 성종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 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거지. 바이바이. 그럼 왕이 죽으면 뭐부터 할까? 제사부터 지내요. 제사? 왕권을 장례식. 그렇지, 뭐 그런 건데 실록을 만들어야 돼. 맞다. 왕 죽을 때마다 만든다 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왕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왕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붓으로 막 쓰는 사람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이 항상 매일매일 기록을 한단 말이야. 그게 서기. 왕들은 열람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왕이 열람하면 중국도 그렇습니다. 왕이 열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조가 열람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일도 있었죠. 이제 강력한 왕권이 발생하면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그때 김종직의 제자 중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김일손이 이거 쓴 사람 아닙니까? 그 김일손이 그렇죠. 사관이었다고. 네. 그러면 이제 왕이 죽었으면 각 사관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여러 사관이 썼던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실록청이라는 임시관청을 만든단 말이지. 맞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그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극돈이란 사람이었어. 이극돈이 자기가 실록청 총괄을 하면서 성종의 실록을 이렇게 쫙 만들 때 사관들 걸 자료를 쭉 받을 거 아니야. 맞아요. 받았는데 야 이상한 글들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뭘까? 조이제문. 아니에요. 조이제문은 나중에, 그러니까 조이제문 때문에 사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오해가 있구나. 제가 공부할 때는 조이제문이 시발이 됐다 뭐 이런 느낌. 조이제문은 나중에 밝혀져요. 김일손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조이제문이라는 것도 싫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이제문이 뭔데? 그 김종직이 쓴. 그래서 김종직이 쓴 거였는데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조이제문을 해석해 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그걸 연산군한테 얘기해 준 거지. 나중에. 유자광이 또 이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극돈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관직 중에서 높은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그냥 되게 높은 사람이야. 그럼 이것 때문이 아니다. 아니에요. 잘못 공부하고 싶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이제문 때문이라고 생각해, 뭐 김종직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실록을 다시 쓰려고 보니까 이게 이극돈이 자기가 책임자인데 이걸 쭉 받아봤을 거 아니야. 사료들을 받았겠죠. 이제. 사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왕실욕이 너무 많이 적혀 있는 거야. 그렇지. 세조욕을. 뭐 세조도 그렇고 뭐 그 당시에 뭐 있었던 이상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문 같은 것도 기록이 돼 있었던 거야. 실록에다가 소문인데 내가 이렇게 들었다 같은 거를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고 막 충격받은 거야. 이극돈이 그걸 이제 왕한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 그거 보면서 울었다는 얘기도 있어.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니까 그게 그 밑에서 올라온 김종직 제자 중에 김일손이라는 애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관료적인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 거랑 저기 밑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와갖고 하는 거랑 이게 일하는 일 처리 방식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죠. 김일성 일각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김일손이 업무 처리가 좀 미흡했다. 같은 것도 있어 사실. 근데 어쨌든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2조 판서 재상일 때지. 2조 판서 시절에 원래 김일손이 이제 승진을 하는데 그 2조 안에 2조 좌랑이라 그래가지고 좀 하급 공무원이 있다고. 근데 2조 좌랑이라는 건 사실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2조 좌랑은 서열은 낮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견제할 수 있는 3사 기관 있죠.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이 관원들의 인사 뽑는 데 관여하는 사람이 바로 2조 좌랑인 거야. 이거 파워인데. 파워지. 인사권. 근데 되게 하급 공무원이야.
근데 이 2조 자랑 그래서 2조 자랑 거쳐서 3사를 거쳐서 이렇게 재상됐다가 영의정 자의정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누가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김일손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 그때 이극돈이 반대해. 내가 면접 봤는데 사람이 좀 경망스럽다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된다. 자른 적이 있었는데 이때 김일손하고 이극돈은 사이가 이제 좀 벌어졌을 수 있어. 이때 이후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극돈이 자기가 성종 이제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자가 됐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김일손의 사초를 봤는데 야 위험한 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또 뭐 소문 같은 것도 막 적혀 있는데 그렇고 뭐 세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불러서 신문해봐. 해서 이제 신문까지 들어가게 되고 점점 일이 커지는 거지. 그런데 그때 김일손이 나중에 이제 뭐 이때 이 적은 글은 내가 이때 누구한테 들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막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조의제문까지도 나오는 거야. 이거 우리 스승인 김종직이 옛날에 적었던 글이 있는데 이걸 내가 실었다까지. 근데 조의제문이라는 글은 김종직이 되게 잘 적은 글이야. 그리고 의제라는 사람이죠. 네. 조의제거든. 의제를 조문하는. 의제를 조문하는 글인데 그 항우와 유방 때 의제라는 사람을 그 항우가 죽이고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세조를 비꼬면서 적은 글이라 막 비유가 있고 이렇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욕했다. 그 초반에 보면 모른다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유자광이 이걸 이틀에 걸쳐 가지고 자기가 보고 해석을 해. 해석하니까 야 이거 세조 욕하는 글이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 귀에. 그러니까 연산군이 네가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일로 와. 와, 네가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이러면서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오년에 발생, 연산군 4년, 1498년에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단편적으로 알면 조의제문으로 발생해서 이극돈과 유자광에 의해 연산군의 귀에 들어가서 발생한 문제 이렇게 잘못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 사실 이극돈이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 이국돈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 실력적 담당자로서 검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사초를 봐야죠. 그리고 유자광하고 김종직은 사이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렇죠. 원래 이제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그 이국돈으로 통해서 봤던 그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은 거 보니 이거 김종직이 제자인데다가 요 지방에서 온 새끼들 요거 안 되겠는데 요런 건 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연산군의 역할인 거야. 과연 연산군은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크게 터뜨린 건가? 뭐 딴 게 또 있나요? 그러니까 연산군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연산군이 있기 이제 성종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만 해도 누가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거야? 아버지 한명희 같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예종 같은 사람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왕으로서 뭐 할 것도 없고, 세조 같은 사람은 자기가 큰 아들이 아니죠. 자기 조카 죽이고 올라갔잖아. 단종은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왕이 됐다가 삼촌한테 날라갔고. 그러면 단종의 아빠였던 문종은 세종대왕의 큰 아들이었지만 병약해서 일찍 가셨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도 큰 아들이 아니잖아. 셋째 아들이잖아. 그리고 세종대왕 이전에 이방원 같은 경우도 자기 형제들과 자기 뭐 다 죽이고 왕이 된 케이스고, 그 이방원의 형님 정종도 큰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성계로부터 시작하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왕위 계승권이 지금 그렇게까지 정통성이 없는 상황에 적자가 그렇지. 연산군은 완벽한 적자였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어떻게 정치하는지. 그리고 그렇겠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육도 받고 프라이드가 있었다고. 나가 왕 되면 이렇게 해야지. 교육도 쫙 받고 정통적으로 딱 궁궐에서 태어나 궁궐에서 왕자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왕이 된 케이스란 말이야. 그러면 연산군이 왕자 때 봤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버지는 파워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었고 훈구라는 세력과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니 되옵니다 하는 촌놈들을 데리고
정치를 했는데 오 아들이 보기에 저 시건방진 놈들은 뭔데 자꾸 우리 아빠한테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자꾸 아니 되옵니다를 들어주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이상한데 나 왕인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내가 왕 되면 저 아니 되옵니다 저거 좀 처리해야겠는데 그게 3사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 연산군 입장에서 무오사와 같은 실록의 이야기가 야 아니 되옵니다 니들이 쓴 사초 가져와봐. 야 네가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지금? 빌미를 삼아서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그리고 싸그리 처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올렸던 한 명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훈구 사람들 다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 이미 다 뭐.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한테 뭐라 할 놈도 크게 없어. 파워가. 이제 왕의 어떤 강력한 권력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지. 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록청에 있었던 이극도는 이제 그 감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잡았겠죠. 연산군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 알았을까 안 알았을까? 목 날아간다. 알았겠지. 네. 그래서 이때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지. 연산군은 어떻게 했다? 야, 너희 스승이 김종직이야? 부관참시. 그렇지. 관에서 시체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네. 네. 그리고 김일송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능지처차 처사. 그렇지. 네.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이 자식아 김종직, 김일손. 야, 너 같은 네 동기들도 지금 궁궐에 있지. 누구야? 다 데리고 와. 정여창, 김경필, 그죠? 귀양, 다 나가. 나가리. 그 라인이 싸그리. 그리고 사실 이극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다? 파면돼요. 아 이것도 파면됐어요? 너희 자식아 실록청 네가 총 감독인데 너 책임져라. 이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너 왜 숨겼어 이 자식아? 이극돈 파면됩니다. 그러니까 이극돈이 뭐 뒤에서 조정했다? 모사를 조정한 놈이 왜 파면돼 그럼? 그렇게 해서 성종 이후에 정계를 진출한 살림 세력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지. 사화를 입었다. 사화를 입는 거지. 네. 그리고 훈구파는 어부지리의 힘을 얻게 되는 거지. 네. 네. 그리고 훈구파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견제해야 되죠. 그리고 뭐 연산군 혼자만의 힘이었겠어? 그렇지. 그렇죠.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중앙 권력에 진출해서 지금 얘들도 당장 그러면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누구의 땅을 받아야 돼? 아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살림도 땅을 점점 그럼 얘들도 그 권력을 행하려면 경제 기반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훈구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다?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토지 문제, 즉 경제 문제하고도 엮인 거거든. 사실은 이거 우리가 순수하게 정치적 사건으로 보기 힘들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돈이 그렇죠. 돌고 도는 세상이네. 돈이죠. 사실은 돈이 가장 중요하죠.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잖아요. 네. 네. 군사를 몰고 그렇게 정도전과 정몽주 같은 그 신흥 유림 세력들과 했던 제일 첫 번째 위화도 회군에서 제일 뭘 했겠습니까? 그 당시 권문 세족들의 토지 개혁부터 했어요. 왜 그랬을까? 땅. 그렇죠. 돈. 경제 기반이죠. 경제 기반을 그래서 조선이 건국됐을 때는 토지 개편을 했었다고. 근데 토지 개편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때도 뭐가 발생한다? 또 뭐 쏠림. 쏠림 발생한다. 경제에 그게 발생한다는 거지. 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왔다 가는 거야. 한쪽으로 쏠리고 그거 개혁하려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다 나눠줬다가 또 쏠리고 또 개혁하고 이것들의 경제적인 반복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정치적 사건을 딱딱 대입해보면 얼추 들어맞는다. 라가 무섭다. 발생하는 거지.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게 한 1단면만 탁 잘라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사실 뭐 그 사건이 조이제문이라는 진짜 글 하나로 일어난 거겠어? 아니겠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화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학교에서 배우려고 그렇지 시험 치려고 외우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 그걸 조이제문이라는 거 의제라는 사람을 조문하는 내용의 글을 김종직이 적은 게 무오사화라는 걸 일으켰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연산군이 그거를 보고 아니 그럼요. 그거를 보고 무오 이래가지고 무오사하다. 뭐라 이래가지고 무오사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자강이 해석한 네. 해석본이죠. 이걸 비유 들었습니다. 뭐 이런 네. 해석본을 보고 연산군이 대노를 하죠. 네. 그 뭐라고 했죠. 네, 그래서 무오사. 그러니까 그 사실의 이면에 그리고 그 사실의 바닥에 그 사실의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거울 삼아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이란 게 단순히 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모든 그렇죠. 일은 국가적 다- 재앙이다 이거.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지. 그게 약간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연산군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필요했던 거야. 내가 얘들을 조지고 기어오르는 얘들도 조지고 요런 것들을 탁탁 치워가는 하나의 여러 가지 밸런스들. 그 명부이 필요했다. 예. 명부이. 그렇죠. 그런 거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왕 입장에서는 이 땅은 훈구파의 땅이야, 살인파의 땅이야. 훈구. 알지? 왕땅. 다 내 거지. 왕땅. 아 왕의 입장에서. 어. 내 땅. 그럼 점점 왕실의 재산은 줄어가? 말이 돼 이게? 맞네. 전부 전하예요. 나의 것, 짐의 것인데. 맞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봐서라도 이게 왕실 세력과 네. 귀족 세력과 그 지역 유력 세력과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얽힌 문제란 말이에요. 봉건제도 같다. 봉건은 완전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네요. 예, 봉건하고는 봉건이란 용어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따르게 얘기할 때가 네네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일이 발생하고 나서 무오사화라는 게 발생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김갱필과 정여창이 네. 귀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귀향 가고 나서 다시 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갑자년, 갑자기. 갑자 사화. 갑자기 발생한 갑자 사화인가? 이것도 내가 외우는 법 알아. 어떻게? 갑자 사화가 갑자기 일어난 사화가 아니라 어. 원수를 갚자. 사화. 우리 어머니 원수를 갚자. 사화. 도대체 본님 도대체 뭘 보고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거의 수험생인데 이제. 그러니까. 배비윤 씨의 그 거시기 한 거를 갚자 사화. 네, 이렇게 원수를 배웠습니다. 갚자.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재밌다. 그렇게 해서 이제 6년이 지나지. 네. 무오사화가 있고 6년이 지내서 이제 또 발생하게 되는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연산군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자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연산군이 이때 갑자기 일으킨 사화인가? 아 정말 갑자기 일으킨 상황인가? 아니면 이거는 무오사화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계획된 일인가? 아 제가 봤던 유튜브에는 계획적이었다. 참고 있는다 나. 그러니까 이게 패비윤 씨 이야기를 모르다가 갑자기 알고 일어난 거냐, 그치. 예전부터 알고 철저한 계획하에 어릴 때부터 알고 이루어진 거냐, 있었냐. 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이걸 또 자꾸 수박 거달기려고 와가지고 자, 이걸 한번 잠깐만, 얘기를. 이거 한번 패비윤 씨 문제만 있는 건 또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자 얘기를 한번. 오케이. 자 어쨌든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네. 아버지가 성종이란 말이야. 네네. 그리고 엄마는 원래 왕비였던 윤 씨. 그렇죠. 근데 이 그 성종 7년에 보면 윤 씨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온다고.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걸 숭상하고 매사에 정성과 조심이 있었고 그렇지. 왕비로 간택됐다는 말을 듣자 나는 원래 덕이 없고 과부의 집에서 자라나서 보고 들은 게 없어가지고 주상전하에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성종이 그 얘기를 듣고 그녀를 더 현숙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죠.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돌아보건대 윤 씨는 성품이 부드럽고 그렇지. 아름다우며 마음가짐도 깊고 고와서 효성은 새 대비를 움직이고 공손하고 검소한 몸가짐은 왕을 보필하는 자리에 진실로 으뜸이다. 그래서 마땅하다. 이게 패비윤 씨가 중전이 되던 날 반포됐던 글의 내용이란 말이야. 맞아요. 중전 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더라고. 네. 자 그렇다면 왜 윤 씨 왕비는 패비 내쳐졌을까? 그 뭐 질투의 화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하고 막 무속 신앙하고 후궁들 질투해가지고 막 죽이려 그러고 그러다가 성종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이제 왕비가 되고 이제 임신을 했잖아. 네. 연산을 임신해서 또 왕비가 된 메리트도 크란 말이야. 그렇죠. 갑자기 또 아들 또 딱 낳았으니까. 거기다 또 아들까지 놓으니까. 네. 자 그런데 성종이 폐비가 되는 윤씨 자기 와이프였던 네. 왕비를 내치게 됐던 기록을 보면 와 독약을 가지고 왕의 후궁을 죽이려고 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놓은 아들 임금이 되면 너희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했고 주상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 하지. 왕한테 맞아요. 눈을 빼고 발자국도 없애버리겠다. 왕한테? 왕한테도 그렇게 막 독서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 네. 야, 직원을 사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확 변하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력 혹은 뭐 야사 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폐비 쫓겨나서 그 뭐 나중에 야사 중에 그런 말도 있죠. 뭐 왕이 이제 윤씨를 찾아갔는데 핥혀서 네. 이렇게 얼굴에 왕의 용안에 용안에. 왕의 용안에 스크래치가 났다. 네. 그건- 그게 있었다 하더라고. 그런 그 야사란 말이야. 네, 야사 실록이야 이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정도였단 말이지. 그리고 이건 또 성종이 했던 얘기란 말이야. 아까 막 독약을 가져다니고 뭐 했던 그런 말들도. 네. 그래서 폐비가 된 건데. 그래서 나온 말 중에 뭐 왕의 성종이 다른 후궁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질투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 뭐 여러 후궁 드리면 막 문을 열었다 갔는데. 그러니까 후궁하고 합방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막 발생했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는 아직도 역사의 미스테리야.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중전이 되기 전에 그렇게 성품이 고왔던 사람이. 그렇지. 갑자기 돌변해. 저는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의부증. 어떤 겁니까? 산후 우울증이다. 엄청나게 과학적인 접근에 깜짝 놀랐네. 꽤나 그럴싸한데.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라고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예.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야 무섭다 산후우울증. 산후 우울증 생각보다 무섭더라고. 이때 당시에는 근데 없던 단어잖아요. 산후우울증.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미친 게 된 거야. 미친 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미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애기 놓고 나면 그래서 뭐 등푸른 생선 뭐 많이 먹어야 되고 뭐 그게 애기한테 영양분이 다 가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자를 놓고 나서 발생했던 이 왕비에게 찾아온 불행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이 정도로 돌변할 정도면.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로 돌변할 정도면 진짜 천성이 뭐 악독하여라고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이거 왕비 될 때까지만 해도 막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왕비감이라 했던 사람인데 왜 애 놓고 갑자기 변했는가라는 거. 이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거지. 이 정도라고 산후우울증이? 이거 뭐 그 아기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고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그 산후우울증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찾아오기도 한다고 사람들한테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일약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 드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쭉 바라보면 질투심이 원래 있었고 뭐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사건을 그렇게 이제 물고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계획하에 착한 척? 착한 척 해가지고 내가 발탁이 돼서 중전이 되면은 다 작살 내겠다.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으면 그런 말을 입 밖에 안 꺼냈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중전이 발탁됐고 이미 왕자를 낳았고 어차피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어. 그럼 이제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그래도 계획대로 가려면은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른 뒤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가진 여자가 왜 이런 일을 벌였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크지 않을까라는 거지. 병이다. 그때 찾아온 이건 병이다. 불행이다라고 생각해. 정신적 병이다. 이건 불행이 찾아온 거야. 마음이 아프다. 마음의 병이 찾아온 거야. 양모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로 보고 치료를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종 입장에서는 점점 이 여자가 싫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인데 부인이 애를 놓을 때 그런 좀
그러니까 여자들 그런 거 나중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섭섭했던 거, 특히 임신하고 애 놓을 때 섭섭했던 거는 평생 갖고 간다 하더라고.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막 나한테 갑자기 그런 게 감정적으로 찾아왔는데 이 왕이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나하고 멀어지고 후궁들과 가까워지고 놀고. 그러면 사실 이게 더 뭐라 해야 되지? 자극을 줘서 악화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네네. 가능성이 있네요, 진짜.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게 악화되니까 위에서 뭐 그 성종의 어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막 그러면 이 궁궐에서 큰 분들이 볼 때도 좀 미친년이구나 하고 내치게 됐을 거 아니야. 네. 내치게 되고 나서 사야까지 이제 그렇죠. 주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어린 저 세자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여라. 새엄마. 라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연산군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었으니까 실록 편찬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때 명나라한테도 뭐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것도 쓴단 말이야. 네.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이름이 나오는 거야. 모르는 이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중국에 보내는 서류에 보니까 야 이거 이름 뭐 처음 듣는데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윤기견이라고 해가지고 윤기견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거 누구냐? 이거 이름 잘못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지. 그게 사실은 바로 전하의 생모요. 외할아버지입니다. 아, 외할아버지. 그렇지. 그러니까 윤 씨라는 게. 그래 패비 윤 씨니까 윤기견의 딸이 그 패비 윤 씨잖아. 네. 그렇게 해서 연산군이 뭐라고? 그러니까 연산군 등극 초기에 알았어. 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구나. 실록 이제 하다가. 그리고 실록의 마지막에 그날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어. 연산군은 자세한 정황을 보고받고 그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아 식사를 안 하셨어. 왕이 수라를 못 든 거야. 그게 이게 연산군한테 충격. 우리 엄마가 이게 온 거지 지금. 이게 온 거지. 그리고 연산군 9년 드디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산군이 연애를 베풀었을 때 그때 애조 판서가 누구였냐면 이세자라는 사람이었거든. 이세자. 이세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엄마 패비 윤 씨한테 사약을 들고 갔던 사람이야. 사약 배달한 사람. 그 이세자인데. 사약 쿠팡. 사약 쿠팡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애조 판사인 거야. 근데 연애를 베푸는데 쫙 연산군이 술을 쫙 마시면서 맞아요. 술을 딱 따라줬는데 이세자가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시다가 연산군 옷에다 술을 쏟았다고. 흘렸어.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연산군이 뭐야 이 새끼 이거 귀양 보내버리거든. 그런 다음에 굉장히 웃겨.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양이 끝나기 전 이제 바로 4달밖에 안 됐을 때 기양 보내고 4달밖에 안 됐을 때 다시 이세자를 또 풀어줘. 그런 다음에 이세자가 궁궐에 이제 자기가 기양에서 풀려났으니까 인사하러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싹 웃으면서 이건 네가 저번에 흘린 술이다 이러면서 술도 따라줘. 그러니까 이세자가 그럼 그날 잠깐 화나신 거였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도 그때 연산군도 술이 취해가지고 그때 그냥 홧김에 그런 거였구나 라고 했는데 그 해 바로 한 2달 있다가 간택령이 떨어지거든. 뭐가 떨어졌다고요? 간택령. 간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궁에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왕이나 왕비가. 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명문가 집안의 딸들 몇 세부터 몇 세 그 간택. 간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쭉 딸들을 이제 그 사주 딴자부터 하고 다 올려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경기도 관찰사 굉장한 사람 아니야. 경기도지사일 거 아니야. 경기도 관찰사에도 홍기달이 자기 손녀를 이제 간택령에서 간택 후보로 지정됐으니까 손녀를 드리라라고 했는데 홍기달이 안 됩니다라고 한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나 같아도 안 하겠다. 난 내 딸이든 내 손녀든 그러니까 평범한 양가 집안에서 궁궐 생활 안 하게 시키고 싶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홍기달이 거부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못 들여다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글로 적어서 올렸는데 연산군이 그거 딱 보더니 이제 시작된 거야. 이게 이제 오냐 하니까 이제 기어오르는구나. 야 그럼 내가 혹시 그때 이세자한테 벌을 제대로 안 줘서 그렇네. 하면서
이세자 유배 보내버려. 또 유배 같다. 존나 불쌍하다. 그럼 내가 뭘 그리고 10일 뒤에 우리 엄마를 모함했다는 걸 들여서 피해 숙청을 시작해. 이것들 날 아주 그냥 알로 보는구나. 너희들 그때 우리 엄마 죽인 새끼들 그럼 내 지금이라도 내 다 죽여줄게. 피바람. 라고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시작되는구나. 시작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소문이 돌았다. 우리 엄마가 왕비일 때 후궁이었던 여자. 정엄. 정씨, 엄씨. 그리고 정씨, 엄씨도 애를 낳았단 말이야. 맞아요. 정씨의 아들 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씨, 엄씨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거야. 누군지 못 알아보게. 그런 다음에 정씨의 아들 왕자 둘을 데리고 와서 그렇죠. 몽둥이를 쥐어주고 야, 두드려 패라. 저 죄인이 있는데 패라. 역적이다. 그러니까 아들 한 명이 감 잡은 거야. 알아봤어요. 우리 엄마구나. 안 팬다고. 머뭇거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그냥 연산군이 시키니까 막 벌벌 떨면서 패 죽인 거야. 네. 자기 엄마를 패 죽인 거지. 그리고 나서 넌 죄인 처벌 잘했으니까 상으로 내가 말 한 필 주겠다. 맞아. 그리고 그 정엄 두 후궁은 젓갈을 담아버려 시체로.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할머니를 찾아가. 할머니가 무서워하고 물 닦으려나.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찾아가는 거야. 자기의 그 엄마를 죽였다는 이유로 대왕 대비전에 찾아가는 거야. 네네네. 대왕 대비전에 찾아가가지고 인수 대비. 네, 인수 대비. 인수 대비한테 그 아까 죽인 그 후궁 정씨의 두 아들 안양군하고 봉안군 머리끄덩이 잡고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술 한잔 따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을 벌벌 떨면서 술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잘했다고. 사랑하는 손자한테 술도 따라하는데 하사하시는 겁냐고. 그러니까 인수 대비가 막 겁먹어가지고 배두피를 하사한다고. 근데 인수 대비는 이미 그때 죽을 날을 받아놨었거든. 이제 죽는다고 막 여러 준비를 다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 인수 대비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원래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탁 할머니 이제 면전에 대고 우리 엄마 왜 죽였어? 딱 하고 뭐 나중에 보면 뭐 가슴팍을 밀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진짜 한 달 정도 있다가 진짜 인수 대비가 죽어. 그리고 아까 찾아갔다는 그 자기 새엄마. 새엄마는 문 잠그고 안 나오거든 아예. 자순 대비. 왜냐하면 성종이 이제 원래 자기 연산군 엄마가 윤씨잖아. 윤씨가 폐비되니까 다시 중전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자순 대비가 들어왔었는데 자순 왕비였겠지 그때는. 들어왔었고 연산군한테는 새엄마지. 근데 지금은 이제 대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인수 대비는 할머니인 거지. 할마마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 사화. 우리 엄마와 연관된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시작하면서 엄마와 연관된 것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신하까지 죽여버리는 쌍나. 그게 갑자사화. 네네. 그러면 우리가 갑자사화라는 거에서 이제 김경필도 효수되고 하잖아. 그럼 갑자사화라는 게 갑자기 발생한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할 때 예전에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막 무오사로 살인이 이제 다 제거되고 나서 훈구파가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그때 당시 이제 임사홍 같은 사람들이 임사홍이 원래 이제 그 친척이었거든. 그 자기 아들들이 공주랑 결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임사홍 같은 사람들이 그 연산군한테 무슨 이제 패비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사실은 연산군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 왕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잃어버린 외할머니도 찾았습니다. 말하면서 이제 패비윤 씨의 엄마가 신씨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막 신씨가 사실은 내가 갖고 있던 우리 딸의 피 묻은 적삼이네 하고 줘가지고 연산군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게 갑자사화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사화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산군이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세력을 신하 세력과 왕의 파워 밸런스를 그 당시에
맞춰가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드였지 카드. 하나 쥐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푼 거지. 윤씨 빌미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조금 참아왔던 숨겨왔던 나. 참아왔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밸런스 게임이 또 벌어졌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들죠. 네. 네. 네, 들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군은 그 당시에 뭐 훈구파든 살인파든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원래 그 즉위 초반에는 엄청 또 정치를 잘 했다고 되게 이거 저희가 보통 연산군 그러면은 미친 왕이다. 폭군. 폭군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즉위 초반에는 뭐 그런 모습도 없고 되게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연산군은 사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왕교육을 받았지. 네. 그러니까 정통파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군주학을 배운 사람이잖아.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러졌잖아,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 그렇죠. 준비된 사람.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를 잘했겠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이렇게 견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 견제 밸런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권력의 맛, 네. 한번 취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게 뭐 피맛을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피맛을 보면 눈이 돈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명령 한마디에 100명이 좌우로 움직이는 맛을 한번 봐버리잖아. 벌벌벌 떨고 막 이런. 그럼 거. 이상하게 내가 굉장히 뭐가 된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상하게 내가 뭘 해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그게 즐거워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가 다 하찮아 보이거든. 그렇지. 얘들이 나한테 이 하찮은 게 감히 나한테 아니 되옵니다. 야, 너 죽어. 아니 되옵니다. 이거 된단 말이야. 그 심지어 그냥 무시무시한 일이 많았죠. 이 뒤로 이제 연산군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졌을 때 연산군은 미쳐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냥 아주 그냥 신하들 목에다가 이제 말 조심하라는 맞아. 그 패도 채우고 다니고 다니게 하고 네. 흥청망청이라는 말도 이때 생기고. 흥청.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파워 밸런스라는 게 괜히 만든 게 아니다. 국가 조직의 기관이라는 것도 3사를 둔 이유도 있고. 밸런스. 네. 예. 그러면서 아니 되옵니다 하는 애들을 대신에 어떻게 했다? 관직을 낮췄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가 있다? 밸런스가 있는 거다. 그 사이에서 왕이 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정치라는 거지. 그게 정치인데 정치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으면 뭘 하려고 하냐 하면 밸런스를 맞추려고 안 하고 자꾸 정치가 밸런스를 깨려고 해. 맞아요. 무게를 한쪽으로 그냥 실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연산군 시대를 바라볼 때 과연 그게 정치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추는 사람이 좋은 정치가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공론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군주학을 배워도 여기서 권력에 취하거나 힘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일들은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미 연산군은 그런 조짐이 있어. 엄마의 사건. 네. 이건 사실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사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죠. 어린 그런 어린 시절에 유전결핍이 올 수도 있고 뭐. 있지. 네. 분리불안 같은 거 이제 막 오고. 올 수 있다고. 사실. 유기불안. 그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왜냐하면 이렇게 좀 타고난 장부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라도 뭐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왜 저 시간방지 저거? 그런데 막 아버지는 성군이야. 그래 그 말도 들어주겠니라. 그건 말입니다. 좀 시건방져. 밑에 애들이 이게 사춘기 때 애가 이렇게 볼 때 저거 나중에 내가 왕 되면 조져버릴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랬느냐 이렇게.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막 저렇게 유약하지 막 이런 느낌 받으면 이거 더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파워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기 위한 사건들이 많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갑자사화 이후 흥청망청. 그렇죠.
그 당시에 많은 그 관료 집단과 사실 성종 때까지만 해도 법정까지 만들었던 사실은 뭐 꼭 이렇게 우리가 훈구라는 게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란 말이야. 네. 되게 실무적인 관료 집단과 그렇죠. 저 지방에서 올라온 그래도 의리와 경학을 성리학이라는 유교를 굉장히 정심하게 닦았던 선비들을 모조리 싹을 잘라버리는 일이 연산군 때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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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들을 잃었죠. 국가적 손해가 이때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이 하나로 왕이라는 권력으로 궁중파라는 권력으로 왕권. 네. 강력해지. 이 왕권도 아닌 것 같아 사실. 내가 볼 때 뭐 세조나 태종 때 같은 왕권도 아니야. 왕권이 강력했을 땐 그래도 북방 정책도 하고. 맞아. 아니 그때는 진짜 왕이라는 권력이 강했던 거고 신하의 권력은 있었지만 왕이라는 권력이 좀 더 강했을 때를 왕권 강화의 시기라는 거지. 이건 왕권 강화가 아니라 그냥 없애고. 온리원이네. 그러니까 온리원이 되고 싶은 거잖아. 온리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연산군에게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왕족 새엄마의 아들과 그 세력을 도모하려고 했던 집단들이 연산군에게 반기를 들고 난을 일으켜버리는. 맞죠. 그게 중종반정이다. 그렇죠. 네.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다? 내 일이 될 줄 알았다 하고 가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연산군이 가게 되고 중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중종도 사실 지가 왕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중종이 왕이 되면서 중종은 지금 뭐가 무너졌어 연산군 때. 김갱필과 정여찬 같은 이런 사람들 살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 견제. 아니되옵니다. 아니됩니다. 지금 이 세력을 다시 또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또 다시 등용하는 게 바로 김경필의 제자였던 조광조다. 그러면서 이제 중종과 조광조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또 하나의 사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네. 조광조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이 또 조광조구나 또 때마침.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사오라고 맞다. 네, 맞죠. 아우. 그래 대충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때 어떤 대간이라는 게 있었다. 네. 알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영의정, 자의정, 막 우리가 이조판서 이런 거 대단해 보여도 네. 사실 권력의 밸런스를 위해 계급은 낮지만 이렇게 강력한 아니되옵니다 세력이라는 대간들이 있었다는 거. 네. 요런 것도 우리가 파워 밸런스라는 걸 알게 됐고 사실 요 신하들끼리의 파워 밸런스뿐만 아니라 왕권과의 파워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망가지는 수가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죠. 어쨌든 사람은 가장 많은 공론, 뛰어난 인재들을 잘 활용할 때만이 우리가 잘 길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뭐 어쨌든 뭐 무오사와 갑자사화라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했죠. 뭐 갑자기 일어났다거나 복수를 하자.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뭐 뜬금없이 조의제문 가지고 이런 해도 발생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 현상들 속에서 파워 밸런스가 있었다는 것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는 걸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화 중에서도 무오사와 갑자사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4대 사화 중에 벌써 반을 했네요. 그렇죠. 2개 했네요. 2개.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사화 제2편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